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 그림자가 논둑 끝까지 내려오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조용히 피어오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을은 봄이면 살구꽃이 우물가에 떨어지고 여름이면 장독대 뒤로 풀벌레가 울고 가을이면 볏단 냄새가 골목마다 가득했으며 겨울이면 초가 처마 밑에 고드름이 길게 매달리곤 했지요. 마을 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강씨 집안의 큰 기와집이 낮은 담장 너머로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그 집에는 서화라는 본처가 살고 있었어요. 서화는 말소리가 크지 않고 걸음도 조용한 여인이었지요. 새벽 닭이 울기 전이면 먼저 일어나 뒷댓의 항아리 뚜껑을 열어 된장 냄새를 살피고 샘에서 물을 길어 부어 큰 솥에 붓고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밀어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기 전에 약탕관을 씻어두고 남편 민재가 마루에 나오기 전에 물수건을 곱게 접어놓는 것이 서화의 하루 첫 일이었답니다. 서화가 처음 강씨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집은 겉보기엔 큰 집이었지만 속은 바람든 항아리처럼 비어 있었어요. 곳간에는 묵은 쌀 몇 대가 전부였고 대청마루는 오래 닦지 않아 먼지가 앉아 있었으며 시어머니의 병은 계절마다 깊어졌지요. 그러나 서화는 누구에게도 힘들다 말하지 않았어요. 친정에서 가져온 비단 이불을 팔아 약을 사고 은장식이 달린 놀이개를 바꾸어 소금을 들였으며 밤마다 바느질을 해 이웃집 옷을 기워주고 푼돈을 모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화를 보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물가에 높아 옷부는 서화가 겨울밤 자기 손에 약을 쥐어주던 일을 잊지 않았고 장터에서 광주리를 팔던 만덕 노인은 서화가 비 오는 날 젖은 장작을 말려주던 일을 기억했지요. 서화는 남의 칭찬을 들으면 웃지도 뽐내지도 않고 그저 집안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그 조용한 말투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서화를 믿었고 강씨 집안의 부엌불은 늘 그녀의 손끝에서 따뜻하게 살아났답니다. 서화의 남편 강민재는 젊을 적에는 고생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병구안을 하며 살았기에 처음에는 서화의 고마움을 알았지요. 그러나 살림이 조금씩 펴지고 세기와 몇 장이 지붕 위에 얹히고 곳간에 핵곡식이 차오르자 민재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운 곳으로 흘러갔어요. 그는 장터에서 노랫소리처럼 웃는 젊은 여인 연초를 만나게 되었고 어느 봄비 내리던 날 그 여인을 집안에 들였답니다. 연초는 얼굴이 환하고 말이 달콤했어요. 걸을 때마다 치맛자락이 꽃잎처럼 흔들렸고 웃을 때마다 젊은 하인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눈빛이 빛났지요. 처음 집에 들어온 날 그녀는 서화에게 두 손을 모아 절하며 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서화는 마음에 작은 바늘이 지나가는 듯했지만 그 말에 아무 대꾸도 거칠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로 들어온 사람도 집안 식구라 여기며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더 떠주었답니다. 하지만 연초는 서화의 조용한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약을 찾을 때마다 서화를 불렀고 하인들이 곳간 열쇠를 물을 때마다 서화를 바라보았으며 마을 안악들이 장독대이를 물으러 올 때도 서화의 이름을 먼저 불렀지요. 연초는 비단 옷을 입고 안방에 앉아 있어도 집안 깊은 곳의 숨결은 모두 서화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그녀의 입과 웃음은 더욱 부드러워졌지만 눈 밑에는 차가운 그늘이 생겨났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되었어요. 연초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며 어머님, 오늘 아침 서화 언니가 우물물을 뜬 뒤로 물빛이 좀 흐린 듯합니다. 하고 속삭였지요. 또 저녁에는 민재에게 이상하게도 언니가 곳간에 다녀온 뒤 쥐가 보였어요.
제가 괜한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하고 눈을 내리깔았어요. 말은 가벼운 먼지 같았지만 날마다 쌓이면 마루밑까지 덮는 법이라. 집안 사람들의 눈길은 조금씩 변해갔답니다. 서화는 그런 변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인 하나가 말을 멈추었고 대청에 물수건을 놓으면 시어머니가 잠깐 손을 거두었지요. 민재도 예전처럼 그녀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편히 웃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화는 변명부터 하지 않았답니다. 누군가 의심하는 마음 앞에서 큰 소리로 맞서면 집안이 더 시끄러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장독을 닦고 약을 다리고 저녁밥을 지었지요. 어느 날 아침 닭장이 소란스러웠어요. 늙은 닭 한 마리가 알을 낳지 않았고 마당 모퉁이에서 바람에 넘어진 항아리 뚜껑이 깨져 있었지요. 연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 흰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님, 어젯밤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서화 언니가 닭장 앞을 지나자 닭들이 날개를 퍼덕였어요. 혹시 언니 몸에 좋지 않은 기운이 붙은 것은 아닐까요? 하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흐린 눈이 그 말에 흔들렸답니다. 점심 무렵에는 마을 아이 하나가 담장 밖에서 넘어지며 울었어요. 그 아이는 그냥 돌부리에 걸린 것이었지만 연초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까 서화 언니가 그 골목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겹치니 저는 무섭습니다. 그 말이 부엌에서 대청으로, 대청에서 안방으로 옮겨갔어요.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추었고 시어머니는 약그릇을 받으면서도 서화의 손끝을 오래 바라보았답니다. 그날 저녁 서화는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어요. 해는 벌써 산 너머로 기울고 우물 안에는 붉은 노을이 둥글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옥분 할머니가 낡은 두레박을 들고 서 있다가 서화를 보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서화의 야윈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서 불을 지키던 사람을 내쫓으면 그 집 부엌은 스스로 식는 법이다. 서화는 대답 대신 두 손으로 물동이를 꼭 잡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옥분 할머니의 말은 서화의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하지만 서화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와 부엌 뒤편에 물을 붓고 깨진 항아리 뚜껑을 치우고 닭장 문을 다시 묶었어요. 그러는 동안 연초는 안방에서 민재에게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답니다. 서방님, 제가 괜히 겁을 먹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밤마다 꿈에 검은 그림자가 보여요. 그 그림자가 늘 서화 언니의 뒤를 따라옵니다. 민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며칠 뒤부터 연초의 말은 더 또렷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조심스럽게 속삭이지 않고 마치 집안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대청 가운데서 말했지요. 어머님 약이 서화 언니 손을 거치면 쓰고 제가 올리면 향이 납니다. 곶간 열쇠가 언니 허리에 있으면 쥐가 들끓고 제가 들면 조용합니다. 저는 언니를 미워하지 않지만 집안을 위해서는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화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숙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처럼 마음이 아팠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병이 깊어 마음도 약해진 사람이었어요. 젊은 연초가 곁에서 울먹이며 등을 두드리면 그 손길이 효성처럼 느껴졌지요. 반면 서화의 묵묵한 정성은 너무 오래되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밤 시어머니는 민재를 불러 집에 괴이한 일이 많구나. 네 아내 서화가 나쁜 사람이라 하지는 않겠다만 잠시라도 밖에 나가 지내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했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하고 마루 끝만 바라보았답니다. 서화는 그 말을 문 밖에서 들었어요.
그녀는 약탕관을 들고 있다가 손등에 뜨거운 물이 튀었지만 소리내지 않았지요. 부엌으로 돌아온 뒤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아궁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고 솥안에서는 시어머니를 위한 죽이 천천히 끓고 있었답니다. 서화는 그 죽이 준지 않게 나무 주걱으로 바닥을 저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내가 떠나면 이 불은 누가 보살필까? 어머님 약은 누가 시간을 맞출까? 그 다음 날에는 장터에서 돌아온 민재가 연초에게 붉은 비단끈을 사다 주었어요. 연초는 그 끈을 머리에 두르고 마당을 거닐다가 서화가 빨랫줄에 널어둔 낡은 수건을 보며 웃음을 삼켰지요. 언니는 참 검소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것은 집안 기운을 무겁게 한다고 하더군요. 서화는 그저 빨래를 털며 낡은 것도 깨끗이 빨면 쓸 때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짧은 대답이 연초의 귀에는 마치 자신을 꾸짖는 말처럼 들렸답니다. 연초는 마지막으로 큰일을 꾸몄어요. 해가 흐리고 찬바람이 부는 날, 그녀는 점심도 먹지 않고 안방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마당으로 나와 비틀거렸어요. 하인들이 놀라 달려왔고 시어머니도 방문을 열었지요. 연초는 마루 밑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떨었어요. 방금 보았습니다. 서화 언니가 부엌에서 나오는데 그 뒤에 검은 그림자가 길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운이 저를 누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서화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저녁에 쓸 물을 씻던 물기가 남아 있었지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가려 하자 연초는 비명을 작게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오지 마세요. 언니가 가까이 오면 숨이 막힙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 민재를 불렀고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민재는 서화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예전의 믿음보다 두려움과 체면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굳은 목소리로 서화에게 말했지요. 서화야, 네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집안이 어수선하고 어머니 병도 깊으니 며칠만 밖에 나가 있어라. 서화는 그 말이 사실은 며칠이 아니라 돌아오지 말라는 뜻임을 알았어요.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지요. 제가 나가면 어머님 약은 누가 다립니까? 민재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고 연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턱에 기대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나쁜 며느리라서가 아니다. 다만 집안을 살피려는 것이니 섭섭히 여기지 말아라. 서화는 그 말에 가슴이 깊이 꺼지는 것을 느꼈지만 끝내 울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절한 뒤 민재에게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부족해 집안을 불안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에 해를 품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낮고 맑았답니다. 서화에게 허락된 것은 작은 배보자기 하나뿐이었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 입은 저고리 한 벌, 바느질 주머니, 어머니가 생전에 주신 낡은 수건, 그리고 해진 집신 한 켤레를 챙겼어요. 장롱 깊은 곳에 남겨둔 고운 옷과 이불은 손대지 않았지요.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것이 아닌 듯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의 불씨를 재 속에 묻어두었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던 오랜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서화는 마당 한가운데에 섰어요. 기와지붕 위로 찬 구름이 지나가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는 듯 했지요. 그녀는 먼저 안방 쪽을 향해 절하고 이어 부엌문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우물가로 가서는 두레박줄을 손으로 한 번 쓸어내렸고 곳간 문 앞에서는 빗장이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했어요. 자신을 내쫓는 집인데도 마지막까지 허술한 곳이 없는지 살피는 그 모습에 늙은 하녀 말수는 몰래 소매로 눈물을 닦았답니다. 대문 밖에는 이미 찬바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골목에는 저녁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고 멀리 논둑에서는 까마귀 몇 마리가 낮게 날았지요. 서화가 문지방을 넘으려는 순간 옥분 할머니가 우물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서화의 보자기를 받아들려 하였지만 서화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들 수 있습니다. 아직 제 두 손은 남을 원망하기보다 짐을 드는데 더 익숙합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답니다. 서화는 뒤돌아 집을 바라보았어요. 대청에는 민재가 서 있었지만 끝내 내려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문틈 뒤에서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였으며 연초는 안방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서화는 누구에게도 저주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낮게 말했답니다. 이 집의 불이 너무 차갑게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라도 이 집의 사람이 다시 서로를 아끼게 되면 그때는 오늘의 바람도 지나간 일로 남겠지요. 그렇게 서화는 골목 끝으로 걸어갔어요. 집신 바닥이 마른 흙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고 보자기 속 바느질 주머니가 팔에 닿아 흔들렸지요. 하늘에는 아직 별이 뜨지 않았지만 산등성이 위로 희미한 달빛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서화의 등 뒤에서 강시집 대문이 무겁게 닫혔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 지켜 온 마음이 안에서 잠기는 소리 같았답니다. 그러나 서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다만 천천히 마을의 어둑한 길을 걸어갔답니다. 서화가 대문 밖으로 사라진 그날 밤 강씨 집안에는 이상할 만큼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처음에는 모두 그 고요를 평안이라 여겼지요. 연초는 안방에 앉아 비단 저고리 소매를 매만지며 이제야 집안 숨결이 자기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대청 끝에 오래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약을 마시지 않은 채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답니다. 그러나 부엌 아궁이 속불씨는 제 아래에서 작게 깜박이다가 점점 힘을 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늘 서화가 열던 부엌문은 해가 한참 오른 뒤에야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하녀 말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지만 새 안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먼저 아궁이에 불을 붙이지 못했지요. 연초는 늦게 마루에 나와 부엌 일은 하인들이 하면 되지요 하고 가볍게 말했어요. 그러나 젖은 장작과 마른 장작을 가리지 못한 하인이 아궁이에 아무거나 밀어넣자 검은 연기가 부엌 천장에 가득 차고 손 밑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피어올랐답니다. 그날 아침밥은 겉으로는 하얗게 익은 듯 보였지만 밥숟가락이 들어가자 위는 설고 아래는 새까맣게 눌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숟갈을 입에 넣자마자 얼굴을 찡그렸고 민재도 젓가락을 멈추었지요. 연초는 당황하여 웃으며 오늘은 장작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내일부터는 더 잘 살피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아무도 서화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서화가 있을 때 밥상에서 이런 냄새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었어요. 오전이 되자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 어린 하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자 물빛이 조금 흐리고 바닥에는 잔모래가 가라앉아 있었지요. 연초는 그 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이렇게 물이 탁하지요? 어제까지는 맑았는데 혹시 서화 언니가 떠나며 우물에 무슨 말을 남긴 것은 아닐까요? 말수는 그 말에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서화는 매일 새벽 우물 위에 떨어진 잎을 건지고 두레박줄을 씻었는데 그 일을 아무도 이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흐린 물을 보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녀는 연초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미 귀에 들어온 의심은 쉽게 나가지 않았지요. 민재는 하인에게 우물을 살피라 했고 하인은 물 위에 떠있던 마른 잎과 작은 벌레들을 건져 올렸어요. 그것은 밤새 바람이 불어 생긴 평범한 일이었지만 집안 사람들은 서로 말을 아꼈어요. 서화가 있을 때는 이런 평범한 일을 평범한 일로 여기게 해주던 손길이 늘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희미하게 느꼈답니다. 둘째 날에는 곳간에서 곡식 냄새가 이상하게 올라왔어요. 가을 햇살에 잘 말려둔 줄 알았던 보리 한 자루가 벽 쪽에서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쌀가마 한 귀퉁이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지요. 연초는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지만 어느 가마니를 먼저 열어야 하는지 어느 쪽 벽이 습기를 머금는지 알지 못했어요. 말순이 조심스레 예전에는 큰마님께서 해지기 전에 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셨습니다 하고 말하자 연초의 얼굴빛이 차갑게 변했답니다. 연초는 말순을 매섭게 바라보며 이제 그 사람은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이름을 올리면 집안이 더 어지러워집니다 하고 말했어요. 말순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불씨처럼 슬픔이 타올랐지요. 그녀는 서화가 곳간 모서리에 숯 주머니를 매달고 비가 오기 전에는 집단을 덧대며 쥐구멍을 보이면 밤새 앉아 막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일이 누군가의 눈에는 하찮았으나 집을 버티게 하는 기둥과 같았답니다. 사흘째 아침, 닭장이 또 시끄러워졌어요. 닭들이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날개를 퍼덕였고 마당에 흩어진 조 이삭 사이로 쥐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갔지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두드렸고 연초는 곧장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어요.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맞는가 봅니다. 서화 언니가 나가고 나서도 그 기운이 남아 집안을 흔드는 듯합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이상한 일들은 집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우물가에 모인 마을 안악들은 강씨 집에서 연기가 검게 났다는 말을 나누었고 장터로 가는 길목에서는 쌀장수가 곳간에 습기가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지요. 어느 아이는 서화 아주머니가 없으니 강씨 집 밥냄새가 달라졌대요 하고 천진하게 말했어요. 어른들은 그 말을 듣고 아이의 입을 막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들 같은 것을 생각했답니다. 나간 사람에게 붙인 나쁜 이름이 정말 맞는지, 남은 사람들의 말이 옳은지 말이에요. 우물가의 옥분 할머니는 그 소문들을 듣고도 크게 떠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곁에 선 안악들에게 한마디만 했지요. 나쁜 기운은 착한 사람 치맛자락을 붙들고 가지 않고 거짓말한 집 처마 밑에 남는 법이다. 그 말은 낮고 느렸지만 우물 둘레의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안악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말을 줄였고 누군가는 강씨 집 쪽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서화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광주리를 팔던 만덕 노인이 강씨 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는 대문 안에서 하인들이 젖은 멍석을 들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았지요. 예전 같으면 서화가 벌써 햇볕 좋은 곳을 찾아 멍석을 펴고 곡식을 얇게 흩어 바람을 맞췄을 터였어요. 만덕 노인은 대문가에 잠시 서 있다가 말순을 불렀어요. 말순이 조용히 나오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집안이 사람을 버린 줄 알아도 세월은 누가 집을 지켰는지 다 기억한다. 말순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어요. 연초는 마을에 소문이 도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녀는 민재에게 매달리며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습니다. 서와 언니가 밖에서 무슨 말을 퍼뜨린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울었지요. 민재는 서화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이를 저지른 뒤라 그 생각을 입 밖에 내기 어려웠어요. 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더 단단한 얼굴을 만들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들지 못하게 해야겠소. 집안에 붙은 기운도 털어내야 하고 그 말에 연초의 눈빛이 살짝 빛났어요. 며칠 뒤 강씨 집에는 낯선 무당이 찾아왔어요. 붉은 천을 허리에 두르고 방울을 든 여인이었지요. 연초는 그 무당을 대문 안으로 들이기 전 몰래 뒷대서 만났고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어요. 집안이 어지러운 까닭을 분명히 말해주세요. 떠난 사람의 물건이 화를 부른다고 하면 됩니다. 무당은 주머니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바람은 장독대 사이를 지나며 낮게 울었고 그 소리를 들은 말순의 가슴은 서늘해졌어요. 무당은 대청마루에 올라 방울을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에 오래된 그늘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그늘은 떠난 여인의 손때 묻은 물건에 붙어 있으니 그것을 태워야 길이 열립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손을 떨었고 연초는 두려운 척 민재의 소매를 붙잡았지요. 민재는 굳은 얼굴로 하인들에게 서화의 방을 뒤지라 했어요. 그 명령이 내려지자 말수는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한 사람의 정성이 담긴 물건들이 하루아침에 화근으로 몰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인들은 서화가 남기고 간 것들을 마당으로 가져왔어요. 낡은 앞치마, 여러 번 기운 베개잇, 부엌에서 쓰던 수건, 계절마다 약 다리는 시간을 적은 작은 종이, 그리고 얇은 장부 한 권이었지요. 장부는 겉장이 닳고 모서리가 둥글게 해져 있었어요. 말수는 그 장부를 보자 숨을 삼켰답니다. 서화가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조용히 적던 것이었어요. 쌀이 몇 돼 남았는지, 소금값을 언제 치렀는지, 약재를 어느 집에서 빌렸는지 빠짐없이 적힌 살림의 기억이었답니다. 연초는 장부를 보자 눈썹을 아주 조금 찌푸렸어요. 그녀는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서화가 오래 품은 정직한 기록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요. 그래서 더욱 두려웠어요. 그녀는 서둘러 무당에게 눈짓했고 무당은 글이 적힌 물건일수록 기운이 깊게 스며듭니다. 어서 불에 넣어야 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민재는 한순간 장부를 바라보았지만 연초의 떨리는 손과 시어머니의 불안한 얼굴을 보고 결국 고개를 돌렸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불더미가 만들어졌어요. 젖은 집과 마른 솔가지가 섞여 연기가 희미하게 올라왔지요. 하인이 서화의 앞치마를 먼저 던지려 하자 말순이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 앞치마는 큰마님께서 어머님 약을 다릴 때마다 두르시던 것입니다. 태우기 전에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연초는 차갑게 웃으며 늙은 하녀가 집안 어른들의 뜻을 막으려 하느냐 하고 말했어요. 말수는 몸을 낮추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아침까지 맑던 하늘의 산 쪽에서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바람이 마당의 재를 휘감았지요. 무당은 방울을 더 세게 흔들었고 연초는 어서 태우세요 하고 날카롭게 속삭였어요. 하인이 장부를 불 가까이 가져가던 바로 그 순간 굵은 빗방울 하나가 장부 겉장에 떨어졌어요. 이어 두 방울, 세 방울,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져 불더미를 때렸답니다. 연기는 흰 숨처럼 퍼져 나갔고 타오르려던 불은 힘없이 꺼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마당에 선 채 비를 맞았어요.
무당의 붉은 천은 축 늘어졌고 연초의 고운 머리끈도 빗물에 젖어 목덜미에 붙었지요. 말수는 재빨리 장부를 품에 안고 처마 밑으로 물러났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막지 못했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장부를 태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꺼진 불더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도 태우지 말라 하는 것이냐. 그 말에 마당은 더욱 조용해졌답니다. 비가 그친 뒤 강씨 집은 젖은 집 냄새와 식은 재 냄새로 가득했어요. 무당은 더 머물지 못하고 핑계를 대며 떠났고 연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민재는 대청에 앉아 젖은 장부를 떠올렸지만 차마 말순에게 가져오라 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답니다. 서화를 내보낸 일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체면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갔지요. 말수는 부엌 뒤 작은 방에서 장부를 조심스레 펼쳤어요. 젖은 종이는 쉽게 찢어질 듯 약했지만 먹으로 쓴 글씨는 아직 남아 있었답니다. 첫 장에는 시어머니 약재값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서화가 자신의 겨울 속치마를 팔아붙인다는 작은 글귀가 있었어요. 다음 장에는 민재가 장터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서화가 친정에서 가져온 비녀를 내놓았다는 기록도 있었지요. 말수는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 종이는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었답니다. 그 밤, 강씨 집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잠잠했어요. 그러나 곳간에서는 눅눅한 곡식 냄새가 더 짙어졌고 우물물은 아직 완전히 맑아지지 않았으며 아궁이에는 불씨가 오래 머물지 못했지요. 시어머니는 약을 제때 마시지 못해 기침을 했고 민재는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눈을 감았어요. 연초는 이불 속에서 손톱을 깨물며 장부가 살아남은 일을 떠올렸답니다. 그녀는 불안했어요. 집에서 서화를 몰아냈지만 서화가 남긴 정직함은 아직 마당 어딘가에 조용히 서 있는 듯 했기 때문이에요. 며칠 사이 마을 소문은 더 넓어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강씨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추었어요. 누군가는 나쁜 기운을 몰아냈다더니 왜 불은 꺼지고 쌀은 젖었을까 하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떠난 여인이 집을 망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하던 일을 아무도 못하는 게지 하고 말했지요. 그 말들은 바람을 타고 낮은 담장을 넘어 들어왔어요. 연초는 들은 척하지 않으려 했지만 얼굴에는 점점 초조한 빛이 번졌답니다. 그 무렵 서화는 마을 끝 또 옥분 할머니의 작은 초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녀는 강씨 집이를 듣고도 누구에게 원망을 퍼뜨리지 않았지요. 새벽이면 할머니의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고 낮에는 해진 옷을 기워 푼돈을 벌고 저녁이면 문 밖에 앉아 멀리 강씨 집 굴뚝을 바라보았어요. 연기가 곧게 오르지 않고 자꾸 흩어지는 날이면 서화의 눈빛이 깊어졌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불을 오래 지피려면 젖은 장작을 먼저 골라내야 하는데 누가 알려줄까? 옥분 할머니는 그런 서화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밤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며 한마디만 했지요. 착한 마음도 너무 오래 혼자 젖어 있으면 몸이 먼저 시드는 법이다. 서화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어머님 약시간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말에 옥분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답니다. 사람에게서 집을 빼앗아도 그 사람 마음속의 정까지 곧장 끊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늦은 밤, 강씨 집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기침이 오래 이어졌어요.
연초는 잠결에 짜증스럽게 몸을 돌렸고 하인들은 누가 약을 다려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했지요. 민재는 약재를 찾으러 부엌으로 갔지만 어느 봉지가 기침에 쓰는 것인지 어느 뿌리를 먼저 넣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 말수는 젖었다. 말린 장부 한쪽을 떠올렸어요. 거기에는 달마다 약 다리는 법과 시간이 자세히 적혀 있었답니다. 말수는 조용히 장부를 꺼내 들었고 그 밤 처음으로 서화의 빈자리가 이름 없이 모두의 앞에 드러났어요. 서화가 떠난 뒤로 세 번째 밤이 깊어졌을 때 강씨 집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이 문풍지 떨리는 소리처럼 끊이지 않았어요. 민재는 약재 상자를 열어놓고도 어느 뿌리를 먼저 넣어야 할지 몰라 손만 망설였지요. 연추는 이불을 끌어안고 밤중에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하고 낮게 투덜거렸지만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지자 얼굴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때 말순이 부엌 뒤 방에서 젖었다. 마른 장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나왔답니다. 말순은 등잔불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장부를 펼쳤어요. 종이는 빗물에 한 번 젖어 울퉁불퉁했지만 서화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느 달에는 기침이 심할 때 말린 도라지를 먼저 넣고 어느 날에는 배추를 늦게 넣어야 쓴맛이 덜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또 약을 달인 뒤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시어머니 손끝을 닦아드리라는 말도 있었답니다. 말수는 그 줄을 읽다가 목이 메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약탕관을 씻었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서화가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었는지 그는 처음 알았지요. 그동안 그는 어머니 병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서화를 탓한 적도 있었고 약 냄새가 집안에 밴다고 얼굴을 찌푸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장부 속에는 탓 한 줄 없고 오직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손길만 촘촘히 남아 있었답니다. 민재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마른 나뭇잎처럼 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수는 그를 보지도 않고 조용히 약을 다렸지요. 그 밤 달인 약을 마신 뒤 시어머니의 기침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녀는 베개에 기대어 가쁜 숨을 고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누가 약을 이렇게 맞추었느냐?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전에 큰마님께서 적어 두신 대로 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답니다. 서화가 방문턱 앞에서 약그릇을 들고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모습이 이제는 밤길에 놓친 등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장터로 사람을 보냈어요. 쌀을 드리고 마른 장작을 사고 약재를 다시 채우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쌀장수는 외상으로는 한 대도 줄 수 없다고 했고 장작 장수도 먼저 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하인이 빈손으로 돌아와 그 말을 전하자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우리 강씨 집을 언제부터 그렇게 보았단 말이냐? 하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전에는 큰마님께서 날짜를 어기지 않고 갚으셨기에 모두 믿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어요. 그는 자신이 집안의 주인이라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믿은 것은 그의 이름보다 서화의 약속이었지요. 연초는 곁에서 듣고 있다가 불쾌한 표정으로 부채를 접었어요. 장사꾼들이 건방지군요. 집안 어른께서 직접 나서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민재는 선뜻 나서지 못했답니다. 장터 사람들 앞에서 서화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는 명령하듯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금이 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2명의 사내가 강씨 집 대문 앞에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약재를 팔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난 봄 논두렁을 고쳐준 품꾼이었지요. 그들은 공손하게 절했지만 말은 단호했어요. 지난달 약값과 품적을 받으러 왔습니다. 큰마님께서 보름 뒤에 치르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안 계시니 확인하러 왔습니다. 민재는 얼굴을 굳히고 내 집 빚을 내 아내가 왜 약속했단 말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약재상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약재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리께서 안 계신 날에도 어머님 약은 끊기면 안 된다 하셨고 큰마님께서는 늘 제때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품꾼도 덧붙였지요. 지난 장마 때 담이 무너질 뻔했을 때 큰마님이 밤새 짚을 덧대지 않았다면 곳간까지 물이 들었을 겁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연초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서아가 없어져야 자기 자리가 커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녀의 이름만 집안 곳곳에서 살아나는 듯 했지요. 그날 저녁 말수는 다시 장부를 펼쳐보았어요. 거기에는 약재값뿐 아니라 민재가 잊고 있던 세금, 지분 기와값, 하인들의 겨울 소목값까지 가지런히 적혀 있었지요. 어느 장에는 서화가 자기 혼례 때 받은 은가락지를 팔아 가을 세금을 보댔다고 적혀 있었어요. 또 어느 장에는 자신이 먹을 쌀을 줄여 어린 하인의 병든 동생에게 죽을 보냈다는 기록도 있었답니다. 말수는 글씨 위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큰마님, 이걸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순의 속삭임을 들은 것은 부엌 처마 밑에 바람뿐이 아니었어요. 연초가 문틈 뒤에서 그 장부를 훔쳐보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 안에 자신을 해칠 만한 말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화의 정성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자기 거짓이 작아질까 두려웠어요. 그날 밤 연초는 민재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이 장부를 핑계로 집안을 흔들고 있습니다. 늙은 하녀가 떠난 사람을 앞세워 새살림을 방해하는 듯합니다.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연초를 바라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녀의 말에 바로 마음이 기울었겠지만 이제는 장부의 글씨가 눈앞에 떠올라 쉽게 대답하지 못했지요. 연초는 그의 침묵을 알아차리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서방님마저 저를 믿지 않으시면 저는 이 집에서 어디에 기대야 합니까? 그 말은 민재의 약한 체면을 건드렸답니다. 그는 결국 말순을 불러 장부는 내가 보관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떠난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고 말했어요. 말순은 장부를 두 손으로 안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늙은 몸을 낮추고도 목소리만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지요. 나리, 이 장부는 물건이 아니라 큰마님이 이 집을 살린 흔적입니다. 태우려던 날 비가 와서 살아남은 것도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민재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 말에 손을 뻗지 못했답니다. 연초는 곁에서 날카롭게 말했어요. 하녀가 주인께 따지는 꼴을 보니 정말 큰마님이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히고 갔군요. 말수는 그제야 조용히 눈을 들어 연초를 보았어요. 말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마디만 했어요. 누가 집을 지켰는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떠난 뒤 무엇이 남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 대청에 낮게 떨어졌어요. 민재는 시선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안방 안쪽에서 그 말을 들은 듯 숨소리를 멈추었지요. 연초의 얼굴에는 짧은 분노가 스쳤답니다. 그녀는 더는 말순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말순에게 부엌 열쇠를 맡기지 말라 하고 서화의 장부도 빼앗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지요. 한편 마을 끝 작은 초가에서 지내는 서화는 강씨 집 소식을 조금씩 들었어요. 옥분 할머니가 우물가에서 들은 말을 감추려 해도 마을 아이들이 실수로 흘리고 가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기침이 깊어졌다는 말, 곡간 곡식이 젖었다는 말, 장터 사람들이 외상을 끊었다는 말이 서화의 귀에 닿았답니다. 서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바늘귀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자신을 내보낸 집이라도 아픈 노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서화는 작은 보자기에 약재를 싸기 시작했어요. 말린 도라지, 대추 몇 알, 생강 조각, 그리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풀뿌리를 조심스레 넣었지요. 옥분 할머니가 문가에 서서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네 이름을 숨긴 채 또 보내려느냐. 서화는 보자기에 매듭을 묶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머님이 드실 약입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면 받지 않으실 수 있으니 그냥 어느 이웃이 보냈다 해주세요. 그 말에 옥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약 보자기를 품고 밤길을 걸었어요. 산바람이 차가웠고 논둑의 마른 풀은 발목을 스치며 사각거렸지요. 강씨 집 뒷세에 이르렀을 때 말순이 물을 버리러 나와 있다가 할머니를 알아보았어요. 옥분 할머니는 말순에게 보자기를 건네며 아주 짧게 말했답니다. 묻지 말고 다려 먹이게. 마음이 아직 집 밖에 서 있네. 말순은 그 말만으로도 누구의 손길인지 알았어요. 그녀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한동안 눈을 감았지요. 말순은 그 약을 조용히 다려 시어머니에게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약향을 맡더니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이 냄새는 낯설지 않구나. 말순은 대답을 삼켰지요. 곁에 있던 연초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제가 밤새 기도하여 좋은 약재를 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히 주무시면 그것으로 저는 됐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약그릇 가장자리에 묶였던 보자기 끈의 매듭을 오래 바라보았답니다. 그 매듭은 서화가 늘 묶던 모양과 같았어요. 연초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가 조금 나아지자 민재가 안도의 숨을 쉬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공을 차지한 것도 분명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보자기 매듭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말순이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연초는 일부러 은빛 팔찌를 꺼내 방 안에 놓아두고는 한참 뒤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내 팔찌가 없어졌습니다. 어제 부엌 쪽에 드나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집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하인들은 서로의 소매를 뒤졌고 말순도 부엌 한가운데 불려 나왔지요. 연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누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큰마님을 따르던 사람이 제 물건을 감추어 집안을 어지럽힌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말순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떳떳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연초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지요. 그렇다면 큰마님이 밤중에 돌아와 가져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민재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어요. 서화가 돌아왔다고 그는 믿기 어렵다는 듯 되물었지요. 연초는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뒤댓에서 여인의 그림자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팔찌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시어머니는 숨을 들이켜며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그러나 말순은 방금 들은 말 속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답니다. 어젯밤 뒤패온 것은 옥분 할머니였고 약 보자기를 받은 것은 자신이었으니까요. 말순은 더는 혼자 감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장부를 옷 속에 숨기고 몰래 우물가로 나갔지요. 옥분 할머니와 만덕 노인은 이미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은 젖었다 마른 장부를 펼쳐 두 사람에게 보여주며 서화가 어떻게 집안을 돌보았는지, 연초가 어떻게 무당을 불러
물건을 태우려 했는지, 약 보자기를 어떻게 자기 공으로 삼았는지 차근차근 말했답니다. 옥분 할머니는 한참 듣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거짓은 혼자 있을 때 커지니 여러 눈앞에 세워야 한다. 만덕 노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마른 손으로 장부 한 귀퉁이를 만지며 말했지요. 이 글씨는 밥을 아끼고 약을 살린 손의 글씨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들어야 한다. 세 사람은 다음 장날 아침 강씨 집 마당에서 어른들을 모아 사실을 묻기로 했어요. 말수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집안 하녀가 주인집 일을 밖에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서화에게 붙은 더러운 이름을 그대로 두는 것은 더 큰 죄라고 여겼어요. 그 사이 연초는 자신의 방에서 팔찌를 숨길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옷장 깊은 곳에 넣으려 했지만 누군가 뒤질까 두려워 작은 나무암 밑천을 뜯고 그 안에 밀어 넣었지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 일부러 눈이 부은 얼굴로 마루에 앉았어요. 이 집은 아직도 그 여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뒤끝에는 간밤의 비로 진흙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작은 꽃신 바닥에는 젖은 흙이 묻어 있었답니다. 저녁 무렵 어린 하인 하나가 뒷댓을 쓸다가 이상한 발자국을 보았어요. 발자국은 대문 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연초의 방 뒤 창문 아래에서 부엌 쪽으로 갔다가 다시 방 쪽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하인은 그것을 말순에게 알렸고 말순은 숨을 죽이고 살폈어요. 발자국의 모양은 서화의 낡은 집신과 전혀 달랐답니다. 작고 앞코가 둥글며 꽃신 바닥의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말수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청에 앉아 있었어요. 마당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고 젖은 발자국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지요. 그는 서화가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부엌과 우물을 살피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집에 불을 걱정하던 그 목소리도 떠올랐답니다. 연초의 울음은 늘 크게 들렸지만 서화의 침묵은 이제 와서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어요. 민재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분명한 질문을 품었어요. 과연 내가 내쫓은 것은 재앙이었을까? 아니면 복이었을까? 다음 날 새벽, 옥분 할머니는 서화에게 강씨 집에서 마을 어른들이 모일 것이라 말했어요. 서화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바느질하던 천 위에 햇빛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밖에서는 참새가 처마 밑을 오갔답니다. 서화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제가 가면 집안이 더 시끄러워질까 두렵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마디만 했지요. 진실은 시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래 눌린 숨을 쉬게 하려는 것이다. 서화는 그제야 조용히 바늘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해가 높이 오르기 전 말수는 장부를 품고 옥분 할머니는 약 보자기에 남은 끈을 챙기고 만덕 노인은 약재상과 품꾼에게 말을 전하러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 발걸음 속에는 오래 참은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강씨 집 마당에는 아직 아무도 모이지 않았지만 이미 공기는 달라져 있었답니다. 뒷서 진흙에는 마르지 않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연초의 방한 나무 앞 밑에는 은빛 팔찌가 숨을 죽인 채 놓여 있었어요. 이제 거짓말은 더 이상 혼자 어둠 속에서 자라기 어려웠답니다. 장날 아침 강씨 집 앞 골목에는 평소보다 일찍 사람들의 발소리가 모였어요. 산등성이에는 엷은 안개가 남아 있었고 우물가의 물소리는 차분했으며 기와 지붕 위에는 밤새 맺힌 이슬이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지요. 마을 어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쌀장수, 약재상, 품꾼, 옥분 할머니, 만덕 노인, 그리고 말순까지 저마다 무거운 마음을 품고 마당 한쪽에 섰답니다. 강씨 집 마당은 오래 숨겨둔 일을 드러내기 전처럼 고요했어요. 민재는 대청에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다가 얼굴을 굳혔어요. 집안일이 마을 사람들 앞에 놓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미 소문은 담장을 넘어 우물가와 장터까지 퍼져 있었고, 더는 안방 문을 닫는다고 사라질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 문턱에 기대어 앉았고, 연초는 고운 치마를 입고도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며 민재 곁에 섰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마당의 눈빛들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조금 뒤 서아가 대문을 넘어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처음 이 집을 떠나던 날 들고 나갔던 배보자기만 조용히 품고 있었지요. 머리는 낮게 묶여 있었고 낡은 저고리 소매 끝에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보였어요. 그러나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답니다. 서아는 마당 한가운데까지 와서 먼저 시어머니께 절하고 그 다음 민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으로 부엌 쪽을 향해 잠깐 눈을 돌렸는데 그 눈빛이 너무도 조용해 몇몇 안악들은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연초는 서아가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을 눈가에 대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큰마님이 떠난 뒤에도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고 제 은팔찌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누구를 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뒤덮은 그늘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말은 가련했지만 그 말을 듣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은 너무 많은 작은 흔적을 들어 알고 있었답니다. 민재는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을 가려 하시오. 집안에 체면도 있고 사람의 이름도 달린 일이오. 그러자 만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지요. 그의 허리는 굽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체면은 진실 위에 얹어야 오래 갑니다. 거짓 위에 얹으면 비 오는 날 흙담처럼 무너지지요. 그 말에 마당은 잠시 더 조용해졌답니다. 민재는 눈썹을 찌푸렸지만 노인의 말을 막지는 못했어요. 먼저 쌀장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공손히 고개를 숙인 뒤 서화 쪽을 바라보았지요. 이 집에 곡식이 부족하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리는 장터 일로 바쁘셨고 안방 어르신은 병중이셨습니다. 큰마님께서 직접 오셔서 날짜를 정해 외상을 청하셨고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씨 집보다 큰마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의 말은 거칠지 않았지만 대청에 서 있던 민재의 얼굴을 조용히 붉게 만들었답니다. 다음은 약재상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작은 약봉지를 품에서 꺼내 보이며 말했지요. 어르신 기침이 깊어질 때마다 큰마님은 약재를 고르러 오셨습니다. 비싼 것은 덜고 꼭 필요한 것은 남기며 집안 사정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자기 은가락지를 맡기고 약을 가져가셨고 어떤 날은 밤새 바느질에 갚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가락을 떨었어요. 자신이 마신 약그릇 뒤에 며느리의 장신구와 잠 못 든 밤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품꾼도 앞으로 나와 조심스레 말을 보태서요. 지난 장마에 뒤쪽 담이 무너지려 했을 때 큰마님께서 새벽에 저를 불러 고쳐 달라 하셨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며 손수 말린 콩과 옷감으로 먼저 값을 치르셨고 나머지는 가을거지 뒤에 갚으셨습니다.
그때 담을 막지 않았다면 곳간까지 물이 들었을 겁니다. 말이 끝나자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지키는 일은 늘 큰 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는 새벽에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두 알았답니다. 말수는 장부를 품에서 꺼냈어요. 젖었다. 마른 종이라 가장자리가 울었지만 서화의 글씨는 바르게 남아 있었지요. 말수는 두 손으로 장부를 받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줄씩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약재값을 치른 일. 어느 날 곳간 벽에 숫주머니를 단 일. 어느 날 하인들의 겨울 솜을 마련한 일. 어느 날 시어머니가 드실 죽을 위해 자기 밥을 덜어낸 일이 차례로 마당에 흘러나왔답니다.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함부로 숨을 크게 쉬지 않았어요. 장부 속에는 서화가 남에게 보이려 하지 않은 살림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기침이 길어지면 약을 늦추지 말 것. 민재님 장터길 돌아오는 날에는 따뜻한 물을 대청에 둘 것. 곳간 북쪽 벽은 비 오기 전 열어 바람을 넣을 것 같은 글들이 이어졌지요. 말수는 읽다가 목이 메어 잠시 멈추었어요. 그때 옥분 할머니가 말순의 등을 가만히 짚었답니다. 천천히 읽게. 오래 묻힌 정성은 급히 드러내면 듣는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볼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서화가 약그릇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던 수많은 밤을 떠올렸답니다. 자신은 그때마다 고맙다는 말보다 약이 쓰다거나 방이 춥다는 말만 했지요. 연초가 머리를 빗겨주면 효성이라 여기고 서화가 밤새 아궁이를 지키면 당연한 며느리 일이라 여겼어요. 이제 그 당연함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게 되자 마음이 오래된 나무처럼 안쪽에서부터 갈라지는 듯 했답니다. 연초는 마당의 공기가 서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급히 손수건을 쥐고 소리를 높였지요. 그 장부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살림을 적었다고 해서 나쁜 기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은팔찌는 아직도 사라져 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뒷스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는 서화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떨리는 척 말했어요. 언니, 정말로 이 집에 돌아오신 적이 없습니까? 제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서화는 연초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깊었지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난 뒤 대문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 약이 늦어질까 걱정되어 약재를 보낸 일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면 받지 않으실까 하여 숨겼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옥분 할머니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 끈을 꺼냈어요. 그 약은 내가 전했네. 이 손으로 말순에게 건넸지. 그 아이는 훔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려 보냈네. 연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곧 다시 울음을 만들었어요. 그렇다 해도 팔찌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 방에서 사라진 물건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 뒷댓에 남은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대문에서 들어온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방 뒤 창문 아래에서 부엌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간 발자국이었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은 일제히 뒤로 쪽을 바라보았지요. 민재의 얼굴도 천천히 굳어갔답니다. 만덕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뒷부스로 가보자고 했어요. 모두가 조용히 따라갔지요. 밤사이 흙이 마르긴 했지만 처마 밑 그늘진 곳에는 아직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발자국은 작고 앞코가 둥글었으며 밑바닥에 꽃무늬처럼 새겨진 선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서화가 싱고온 낡은 집신 바닥과는 전혀 달랐어요. 말수는 연초의 발을 바라보았고 마을
안악몇도 같은 곳을 보았지요. 연초는 급히 치맛자락으로 신을 가리려 했어요.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초야, 네 꽃신을 보여라. 연초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지요. 서방님, 저를 의심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모욕하실 겁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민재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연초의 눈물보다 흙 위의 자국을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도 안방 문턱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말했어요. 보여주어라. 억울하면 신이 내 억울함을 말해줄 것이다. 연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꽃신을 내밀었지요. 꽃신 바닥의 무늬는 뒤르래 흙에 남은 자국과 꼭 같았어요. 마당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답니다. 연초는 곧바로 말을 바꾸었어요. 제가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뒷세 나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팔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이 답답해 바람을 쐬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옥분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바람을 쐬러 나간 사람의 발자국은 부엌까지 남지 않는다. 더구나 다시 제 방 창문 아래로 돌아간 길이라면 바람보다 숨길 것이 있었겠지. 민재는 하인들에게 연초의 방을 살피라 했어요. 연초는 비명을 지르듯 말렸지만 이제 아무도 그 울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지요. 하인들과 마을 안악 하나가 함께 방에 들어갔고 사람들은 마당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뒤 방 안에서 나무함이 열리는 소리와 천이 뜯기는 작은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고 하인이 은빛 팔찌 하나를 두 손에 들고 나왔어요. 팔찌는 나무함 미천 속에 숨겨져 있었고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연초는 그 팔찌를 보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입을 닫지 않았지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넣어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때 말순이 또 한 가지를 꺼냈어요. 무당이 다녀간 날 뒷뱃에서 연초가 비단 주머니를 건네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는 어린 하인의 말이었어요. 어린 하인은 사람들 앞에 서자 떨었지만 만덕 노인이 곁에서 주자 겨우 말했답니다. 새아기 씨가 무당 아주머니 손에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과잣값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무당을 불러야 한다고 했어요. 마침 그 무당은 장터 끝에 머물고 있었고 만덕 노인이 보낸 사람이 데려왔지요. 무당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우겼지만 팔찌가 드러나고 아이의 말까지 나오자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했답니다.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떠난 큰마님의 물건에 그늘이 붙었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인 줄 알고 어리석게 입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고백은 마당 한가운데 떨어진 돌처럼 모든 변명을 막아버렸어요. 연초는 더 이상 울지도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였지요. 민재는 긴 침묵 끝에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서화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서화가 지킨 자리를 두려워했구나. 네가 잃은 것은 팔찌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다. 그 말에 연초의 어깨가 떨렸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내가 늙어 눈이 흐려졌다 하나. 마음까지 흐리게 두었구나. 죄 없는 아이를 내 손으로 문 밖에 세웠구나.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크게 꾸짖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용한 눈길들이 연초를 더 깊이 찔렀답니다. 옥분 할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보응은 하늘에서 벼락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 거짓말이 더는 설 자리를 잃는 날. 그것이 이미 보응이다. 그 말에 연초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민재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민재는 이번만큼은 소매를 내주지 않았지요. 그는 하인에게 연초의 짐을 꾸리라 명하고 더는
강씨 집 살림에 손대지 못하게 했답니다. 연초는 저녁이 되기 전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녀가 처음 들어올 때 들고 왔던 화려한 보따리들은 이제 무겁고 초라해 보였지요. 대문 밖으로 나설 때 그녀는 한 번 뒤돌아보았지만 누구도 붙잡지 않았어요. 서아도 그녀를 미워하는 말 하나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조용히 눈을 내리고 서 있었지요. 연초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마당에는 긴 숨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열리고 눅눅한 방에 처음 바람이 들어온 듯한 숨이었답니다. 그 뒤 사람들은 말을 아끼며 각자 할 일을 찾았어요. 말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젖은 재를 치우고 새 장작을 골랐고 옥분 할머니는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줄을 씻었으며 만덕 노인은 하인들과 함께 곡간 문을 열어 눅눅한 곡식 자루를 밖으로 옮겼지요. 마을 안악들은 멍석을 펴고 쌀을 얇게 흩어 햇볕에 말렸어요. 방금 전까지 사람의 죄를 묻던 마당이 어느새 살림을 되살리는 손길들로 채워졌답니다. 그것이 이 마을 사람들이 아픈 일을 지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서화는 부엌문 앞에 서서 한참 안을 바라보았어요. 아궁이에는 오래 돌보지 못한 그을음이 붙어 있었고 솥뚜껑에는 마른 밥풀이 굳어 있었지요. 그녀는 손을 뻗어 솥뚜껑을 닦다가 문득 멈추었어요. 아직 자신이 이 집에 다시 머물러도 되는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힘겹게 불렀어요. 서화야. 그 부름은 예전처럼 명령이 아니었고 병든 노인이 길 잃은 아이를 찾는 듯한 부름이었어요. 서화는 조용히 안방 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서화의 손을 바로 잡지 못하고 공중에서 멈추었지요. 내가 너에게 씻지 못할 말을 얹었다. 네가 나쁜 기운이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말에 기대고 싶었던 것이구나. 서화는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편히 숨쉬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지난 일은 아프지만 지금 약 시간이 늦으면 몸이 더 아프십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크게 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답니다. 민재는 대청 아래로 내려와 서화 앞에 섰어요. 예전 같으면 그는 남편의 체면을 먼저 세웠겠지만 그날은 더 이상 세울 말이 없었지요. 그는 서화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남의 눈물만 믿었다. 네가 지킨 집을 내가 몰라보았다. 서화는 오래 침묵했어요. 마당에서는 곡식을 터는 소리와 우물물 샜는 소리가 낮게 이어졌답니다. 마침내 서화는 말했어요. 사람은 한 번 말로 상하고 오래 행동으로만 낫습니다. 오늘 대답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보다 더 깊었어요. 민재는 얼굴을 들지 못했지요. 서화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답니다.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뒤따르려 하자 서화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먼저 어머님께 드릴 죽을 끓이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골라 넣고 작은 불씨를 살려 천천히 불을 키웠어요. 불은 처음엔 약했지만 이내 손밑을 따뜻하게 감싸며 붉은 숨을 쉬기 시작했지요. 죽이 끓는 동안 마당의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놓았어요. 옥분 할머니는 우물물을 길어 부엌 옆에 놓고 만덕 노인은 젖은 멍석을 새 것처럼 펴주었지요. 쌀장수는 말없이 마른 쌀 한 뼘박을 내놓았고 약재상은 다음 약에 넣을 대추를 조금 보서요. 아무도 큰 선심인 양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진 빚을 조금씩 갚는 손길이었어요. 서화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눈가를 낮추었고 소단에서는 맑은 죽이 조용히 익어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서화는 작은 상에 죽 한 그릇과
물수건을 올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뻗어 그 상을 받으려다 다시 거두었지요. 미안함이 손끝을 붙든 듯 했어요. 서화는 예전처럼 그릇을 조금 식히고 숟가락을 알맞게 놓고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닦아드렸답니다. 그 손길은 원망을 잊은 손길이 아니라 원망보다 오래된 습관과 정성의 손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첫 숟갈을 삼키고 낮게 말했어요. 이제야 집안에 숨이 돌아오는구나.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옥분 할머니는 서화의 어깨를 가만히 짚고 말했답니다. 오늘은 네가 이긴 날이 아니라 거짓이 멈춘 날이다. 이제 네 마음을 천천히 돌보아라. 서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만덕 노인도 대문을 나서며 민재에게 짧게 말했지요. 집은 기와가 아니라 믿음으로 덮는 것이니 새는 곳을 매일 살피시오. 민재는 아무 변명 없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의 등은 그날따라 유난히 낮아 보였답니다. 밤이 내려앉자 강씨 집 마당은 낮과 다른 고요를 되찾았어요. 그것은 거짓으로 눌러 만든 고요가 아니라 울고 난 뒤 숨을 고르는 고요였지요. 곳간문은 열려 바람을 맞고 있었고 우물물은 새 두레박에 담겨 맑게 반짝였으며 부엌 가궁이에는 작은 불씨가 살아 있었어요. 서화는 아직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엌 곁에 앉아 장부를 말리고 빈칸에 오늘의 일을 적지 않은 채 한참 붓을 들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서화는 장부를 덮었어요. 오늘의 일을 글로 남기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대신 아궁이 속불씨 위에 재를 살짝 덮어두었어요. 내일 새벽 다시 쉽게 불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손길이었답니다. 민재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물러섰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고 말수는 부엌문 옆에 기대어 오래 참은 눈물을 닦았지요. 강씨 집은 완전히 따뜻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는 거짓의 찬바람 속에 서 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강씨 집마당에는 오래간만에 맑은 빛이 내려앉았어요. 밤새 열어둔 곳간 문 사이로 눅눅한 냄새가 빠져나가고 우물가에는 새로 건져낸 물이 둥글게 흔들렸지요. 서화는 아직 그 집에 머물겠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해가 뜨기 전 몸이 먼저 부엌으로 향했답니다. 그녀는 젖은 재를 걷어내고 묻어둔 불씨를 살펴보았어요. 작고 붉은 숨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고 서화는 그 위에 마른 솔가지를 조심히 얹었지요. 불씨는 처음에는 부끄러운 듯 낮게 타올랐어요. 서화가 입김을 천천히 불어넣자 붉은 빛이 조금씩 살아나고 곧 아궁이 안쪽에서 따뜻한 소리가 났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말순이 부엌문 밖에 서 있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큰마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려 했지만 서화는 고개만 살짝 저었지요. 오늘은 불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살려야 합니다. 그 말은 아궁이에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집안 사람들의 마음에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그 아침 연기 냄새를 맡고 눈을 떴어요. 며칠 동안 목을 찌르던 검은 연기 냄새가 아니라 마른 장작이 제대로 타며 내는 담백한 냄새였지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다 힘이 없어 다시 베개에 기대었어요. 그러고는 문 밖에 선 민재에게 낮게 말했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다르구나.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역시 그 소리를 알고 있었지요. 그것은 서화가 집에 있던 날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던 살림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였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을 때 집안 사람들은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밥은 알맞게 익어 김이 부드럽게 올랐고 무국은 맑았으며 시어머니 앞에는 기침을 덜하게 하는 따뜻한 물이 함께 놓였지요.
서화는 예전처럼 상끝에 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자리를 가리켰어요. 거기가 아니다. 네 자리는 여기다. 그 자리는 안방 가까운 마루의 윗자리였답니다. 서화는 잠시 멈추었고 민재도 숨을 삼켰어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질서가 조용히 제자리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지요. 서화는 곧장 앉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답니다. 어머님, 자리는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오늘 앉으라 하시면 앉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제가 다시 살림을 돌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늙어도 그 말은 잊지 않겠다. 서화는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말수는 부엌문 뒤에서 두 손을 꼭 모았답니다. 민재는 밥술을 들지 못했어요. 그는 서화 앞에 놓인 그릇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요. 내가 너에게 남편이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지킨 집에서 내가 네 이름을 더럽히게 두었고 네가 어머니를 살리는 동안 나는 남의 눈물에 취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당의 바람도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서화는 그를 내려다보지 않고 김이 오르는 밥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무릎은 오늘 접을 수 있지만 마음은 날마다 낮추어야 합니다. 그 말에 민재의 어깨가 더 깊이 내려갔어요. 그는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서화가 바로 웃어주기를 바라지는 못했답니다.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화에게 말했지요. 네가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원망할 수 없다. 다만 이 늙은 몸이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날마다 갚고 싶구나. 서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따뜻한 말도 상처 위에 바로 꽃이 되지는 못하지만 씨앗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날부터 강씨 집은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달라졌어요. 서화는 곧장 모든 열쇠를 받지 않았고 먼저 곡간문과 장독대와 우물가를 하나씩 살폈지요. 쌀가마는 햇볕이 드는 곳에 옮겨 말리고 습기를 먹은 보리는 따로 골라 닭들에게 줄 것과 죽으로 쓸 것을 나누었어요. 장독대에 깨진 뚜껑은 새 것으로 덮기 전 깨끗한 헝겊을 씌웠고 우물 두레박줄은 새로 꼬았답니다. 집안 사람들은 서화가 움직이는 길을 따라가며 비로소 살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억으로 이루어지는지 배웠어요. 말수는 서화 곁에서 일을 도왔어요. 예전에는 큰마님의 손끝을 눈치로 따라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물어가며 배웠지요. 왜 북쪽 벽에 숯을 둡니까? 하고 말순이 묻자 서화는 저쪽은 산바람이 막혀 습기가 오래 머뭅니다. 곡식도 사람 마음도 막힌 곳에 두면 상하기 쉽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부엌을 배우는 일 같았지만 사실은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강씨 집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옥분 할머니는 이틀에 한 번 우물가에 들러 물빛을 살피고 만덕 노인은 새 멍석을 가져와 곡식을 펴는 법을 어린 하인들에게 알려주었지요. 쌀장수는 예전처럼 외상을 바로 열어주지는 않았지만 큰마님께서 다시 장부를 잡으시면 조금씩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서화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답니다.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얻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민재는 장터로 직접 나갔어요. 예전 같으면 하인을 보냈겠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답니다.
약재상에게는 밀린 값을 나누어 갚겠다고 말했고 품꾼에게는 늦은 품값을 직접 건넸으며 쌀장수에게는 서화의 이름으로 쌓인 믿음을 자기 어리석음으로 흔들었다고 사과했지요. 장터 사람들은 놀랐지만 크게 떠들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재는 손에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마른 장작 한 묶음과 대추 한 봉지를 들고 있었답니다. 민재가 집에 돌아오자 서화는 그 물건을 받으며 아무 칭찬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장작을 살펴보고 이번 것은 잘 말랐습니다. 아궁이 오른쪽에 두면 됩니다. 하고 말했지요. 민재는 그 짧은 말에도 마음이 놓였답니다. 예전에는 서화의 칭찬을 기다린 적도 없었는데 이제는 꾸짖지 않는 한마디조차 조심스럽게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장작을 나르며 처음으로 부엌길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마른 장작 하나가 밥 한 그릇이 되고 밥 한 그릇이 사람 마음을 붙드는 줄 알게 된 것이지요. 시어머니도 변하려 애썼어요. 몸이 약해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약을 마실 때마다 그릇을 내려놓기 전에 고맙다 하고 말했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어색해서 목에 걸렸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오후에는 자신의 오래된 비단 조각을 꺼내 서아에게 주며 네가 팔아버린 것들을 다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 천으로 겨울 저고리 안감을 대면 좋겠다 하고 말했지요. 서아는 그 천을 받으며 아끼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완전한 용서보다 조심스러운 받아들임이 담겨 있었답니다. 연초가 떠난 뒤의 방은 며칠 동안 비어 있었어요. 누구도 그 방을 급히 쓰려 하지 않았지요. 서화는 문을 열어 오래 닫힌 냄새를 빼고 화려한 비단 조각과 깨진 장신구 상자를 정리했어요. 팔찌가 숨겨졌던 나무함은 장독대 뒤에서 태우지 않고 깨끗이 닦아 바느질 도구를 넣는 상자로 바꾸었답니다. 말순이 의아해하며 묻자 서화는 잘못 담았던 그릇도 씻으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담을지는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하인들 사이에 조용히 퍼졌어요. 예전에는 주인집 일이 두려워 입을 닫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엌 일과 곳간 일을 조금씩 책임있게 맡았지요. 어린 하인은 우물 위 잎을 건지는 일을 매일 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하인은 장작을 젓지 않게 쌓는 법을 배웠어요. 서화는 누구에게도 큰 소리치지 않았지만 실수한 일은 분명히 바로잡았답니다. 감추면 다시 썩고 말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녀의 말은 강시 집마당을 지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천히 자리 잡았어요. 며칠 뒤 마을 어른들이 강씨 집에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죄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안이 다시 평안해졌는지 살피고 함께 밥을 나누기 위해서였지요. 날씨는 초겨울답게 차가웠지만 햇살은 맑았고 마당 한쪽에는 새 멍석 위에 말린 곡식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며 미소를 지었고 만덕 노인은 새로 엮은 작은 광주리 하나를 서아에게 건넸답니다. 살림은 손이 많아야 오래 따뜻하네. 이것도 곁에 두게. 그날 저녁을 위해 서아는 부엌에서 오래 움직였어요. 호박을 얇게 썰어 죽을 끓이고 물을 넣은 맑은 국을 준비하고 말린 생선을 물에 불려 짜지 않게 졸였지요. 말수는 장독대에서 익은 김치를 꺼내고 어린 하인들은 마른 장작을 고르게 쪼갰어요. 민재는 대청을 닦고 자리를 폈으며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작은 그릇들을 손수 골랐답니다. 모두가 조금씩 자기 손을 보탠 밥상이었기에 그 밥상은 예전보다 더 크고 따뜻해 보였어요. 밥상이 차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둘러앉았어요. 누구도 큰 잔치를 벌이듯 떠들지 않았지만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마다 편안함이 묻어났지요.
시어머니는 서아에게 먼저 죽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네가 먼저 먹어라. 늘 남 식는 것만 살피느라 네 밥이 식었지. 서아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답니다. 그 모습을 본 옥분 할머니는 눈가에 잔주름을 접으며 웃었어요. 오래 걸린 일이지만 한 숟갈의 자리도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었지요. 민재는 밥상 아래에서 조용히 서아의 빈 반찬 그릇을 살폈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보았지만 이제는 서아가 무엇을 덜 먹는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생선살을 조금 발라 서아 앞에 놓았어요. 서아는 그 손길을 보며 바로 웃지는 않았지만 치우지도 않았지요. 그것만으로도 민재에게는 큰 허락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용서를 말로 구하기보다 매일 작은 그릇 하나를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밥을 다 먹은 뒤 만덕 노인이 대청 끝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마디 했어요. 집은 비바람을 막는 곳이지만 사람의 말이 비보다 차가우면 안쪽부터 젖는 법이요. 오늘부터는 서로의 말에 지붕을 얹어주며 사시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옥분 할머니도 서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네가 다시 이 집에 불을 붙였지만 이제는 혼자 지키지 말거라. 불도 여럿이 둘러앉아야 오래 간다. 서아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골목에는 발소리가 멀어지고 우물가에는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았지요. 강씨 집 마당은 오랜만에 소란 뒤에 허전함이 아니라 하루 일을 마친 뒤에 포근함으로 차 있었어요. 곳간문은 단단히 닫혔고 장독대의 뚜껑은 반듯했으며 부엌 아궁이에는 재 속에 묻은 불씨가 고요히 숨쉬고 있었답니다. 서아는 대청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어요. 이 집이 다시 완전해졌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거짓말이 머물 자리는 줄어들었지요. 시어머니는 잠들기 전 서아를 불렀어요. 서아가 안방 문 앞에 앉자 시어머니는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내밀었답니다. 그 안에는 오래 보관해둔 집안 열쇠들이 들어 있었어요. 곡간 열쇠, 장독대 뒤 작은 창고 열쇠, 약재 상자 열쇠가 낮은 소리를 내며 서로 닿았지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열쇠가 너를 묶는 줄이 되면 안 된다. 다만 네가 원한다면 네 손이 지킨 것을 네 뜻대로 돌볼 수 있게 하려 한다. 서아는 열쇠 주머니를 바로 받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참 그것을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조심히 받았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자 숨겨서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말하고 힘든 것은 나누고 잘못된 말은 바로잡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도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낮게 대답했지요. 나도 듣겠습니다. 서아는 그 말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작도 없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 법이었어요. 그 뒤로 강씨 집의 장부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새 장부의 첫 장에는 쌀값이나 약재값보다 먼저 한 줄이 적혔답니다. 집안의 불은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 것. 서아는 그 글을 쓰고 붓을 내려놓았어요. 말순이 곁에서 그 문장을 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큰마님다운 글입니다. 서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참은 것도 집안을 가르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탓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정하는 말이었답니다. 겨울은 조금씩 깊어졌지만 강씨 집의 저녁은 예전보다 따뜻해졌어요. 민재는 장터에서 돌아오면 먼저 어머니 방이 아니라 부엌에 들러 물동이를 옮길 것이 있는지 물었고 시어머니는 약을 마신 뒤
빈 그릇을 직접 문갑까지 내밀었지요. 하인들은 곡간을 열 때 서로 확인했고 우물 위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돌을 던지지 않도록 작은 표식을 세웠어요. 서한은 이 변화들이 언제든 느슨해질 수 있음을 알았기에 매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살폈답니다. 따뜻함도 밥처럼 매일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어느 눈 오기 전날 밤 서한은 마루 끝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고 별은 낮게 깔려 있었으며 마당 한가운데 놓인 물동이에는 달빛이 둥글게 담겼지요. 민재가 조용히 다가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게 말했답니다. 네가 그날 대문을 나가던 뒷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있다. 서한은 바늘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람은 지나간 뒷모습을 오래 보며 앞으로의 걸음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어요. 그는 더 이상 쉽게 용서받았다고 여기지 않았고 서와도 모든 일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예전과 다른 조용한 약속이 생겼어요. 민재는 서화가 바느질하는 옆에 등잔을 조금 가까이 밀어주었고 서화는 그 등잔을 밀어내지 않았지요. 작은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루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멀리서 보면 그것은 완전히 붙은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를 건드리지 않게 조심히 가까워지는 그림자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서화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되었어요. 우물가에서 누군가 강씨 집 이야기를 꺼내면 옥분 할머니는 늘 말했지요. 착한 사람을 약하다 여기면 안 된다. 조용한 사람도 집 한 채를 지탱할 만큼 큰 마음을 품는다. 아이들은 서화를 보면 먼저 인사했고 안악들은 장독을 관리하는 법을 물으러 왔으며 장터 사람들은 다시 강씨 집 장부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서화는 자기를 높이는 말 앞에서도 예전처럼 낮게 웃었어요.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이름난 칭찬보다 집안의 저녁 숨결이 고르게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강씨 집에서는 작은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호박죽은 노랗게 빛났고 무국에서는 맑은 김이 올랐으며 잘 구운 생선한 토막과 익은 김치가 단정히 놓였지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고 민재는 물그릇을 옆에 놓았으며 말수는 부엌 문가에 앉아 미소를 감추지 못했답니다. 서화는 상을 둘러본 뒤 가장 늦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녀의 밥이 식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식사가 끝난 뒤 서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정리했어요. 밖에는 눈발이 아주 가늘게 흩날렸고 처마 끝에는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대문 빗장을 확인하고 말수는 장독대 뚜껑을 덮고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지요. 모든 것이 큰 기적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깊이 평안했답니다. 서화는 재 속에 불씨를 묻고 손을 털었어요. 그리고 마루로 나와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옥분 할머니가 낮에 두고 간 작은 광주리가 서화의 곁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말린 대추 몇 알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짧은 쪽지가 있었답니다. 서화는 쪽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불이 돌아온 집에는 밤길도 덜 춥다는 말이 적혀 있었지요. 서화는 그 글을 장부 사이에 곱게 끼워 넣었어요. 언젠가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날, 그 문장이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 같았답니다. 사람은 큰 말보다 때로 이런 작은 글귀 하나에 오래 기대어 살기도 하니까요. 밤이 더 깊어지자 강씨 집의 모든 소리는 잔잔해졌어요. 우물은 달빛을 품고 잠잠했고 곡간은 마른 곡식 냄새를 조용히 간직했으며
부엌은 따뜻한 제 냄새로 가득했지요. 서화는 마루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먼 산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속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 위로 따뜻한 천을 덮듯 시간이 내려앉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이 서로를 아끼는 법을 잊지 않으면 어떤 겨울도 끝내 지나갑니다.